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앞에서는 한국 경제의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럼 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한 4가지를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동북아 분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한국 경제가 이 새로운 성장 동력 자체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부상을 하면서 한국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들을 수출을 해왔어요. 한국이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중간재를 계속 중국에다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중간재의 수출이 늘어서 한국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중국이 수입 대체화 전략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도 만들어내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서 쓰던 반도체를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에 필요한 중간재들을 이제 수입 대체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정책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중국 경제의 부상이 한국 경제 이제 위험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조업 경쟁력상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를 좀 쫓아오고 있는데,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호두까기 현상 또는 이제 뭐 샌드위치 현상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미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를 보면 한국이 4.4년인데 중국이 5.8년입니다. 이거 최근 수치예요. 2022년도 수치인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가 뭐 한 1.4년 정도밖에는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하고 한국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면 1년 후에 중국이 똑같은 반도체를 지금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이 중국의 어떤 그 기술 격차가 그닥 이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고 뭐 세금을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고 뭐 노조가 뭐 속을 썩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다 지금 투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냐, 그죠? 지금까지는 주로 뭐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요. 이게 성장과 고용이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이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성장 산업인데 반면에 이 서비스업은 이게 정체 산업이거든요. 성장 안 합니다. 지금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성장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야 되느냐면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제조업이죠. 제조업에서 지금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부분 제조업이 아닌 정체 산업인 서비스업에서 지금 새로운 일자리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노동자들이, 새로운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성장 산업인 제조업으로 가지를 못하고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통 성장과 고용의 이제 불일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성장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체 산업인 오히려 서비스업에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제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최병천인가 하는 사람이 뭐 좋은 불평등인가요? 좋은 불평등인가라는 뭐 이상한 책을 하나 쓴, 과거에 무슨 뭐 민주당 무슨 연구소에 있던 사람이 그 책의 내용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무슨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성장과 고용의 이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 뭐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칼럼을 중앙일보에 한번 썼는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예. 그거 통계치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놓고서 아주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최병천,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보수 언론에서 그 최병천 같은 사람 지금 계속 불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듣기 좋은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일보에 투고를 할까 지금 생각하다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자꾸 이런저런 언론 매체에다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는 대중에게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제조업이 월등해요. 서비스업보다. 근데 고용 흡수력은 서비스업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조업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훨씬 높은데, 고용 흡수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소기업이 훨씬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대기업으로 노동력이 가지를 못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가고 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느냐 하면, 이 성장과 고용의 이 불일치 문제가 결국 이 노동 생산성의 격차 문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급 여력 격차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임금 격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동자 계급 내부의 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제조업 안에서도 대기업입니다. 제조업과 이 대기업에서는 거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제조업 내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지금 계속 이 노동력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노동자 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 구조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를 깨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자, 이 수직적 하청 계열화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에서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9988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197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는 게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쟁하면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서로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까지 한국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는 게.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박혁재 선생이 민족경제론이라는 이 책이죠. 민족경제론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이게 민족경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아직까지도 굉장히 모호해요. 박현재 선생 본인도 민족경제론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뭔지 이게 생전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단지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민족경제론이라는 이게 책 제목인데 여기서 이제 박현재 선생이 옛날에 보면 한국의 대자본, 그러니까 재벌을 대부분 이제 매판자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매판자본인 대자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박현재 선생이 이제 민족적 중소자본의 육성,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박현재 선생이 이제 대안으로 내놨었는데 70년대에.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70년대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70년대까지는. 근데 80년대 들면서 한국이 이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이 중간재를 수입 대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것처럼 수입 대체화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요.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냐면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그 최종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중간재들을 전담해서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직적 하청 계열화 구조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75%가 하청과 납품 거래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매출 가운데 75%가 대기업에 대한 납품이에요. 이러저러한 중간재들을 납품함으로써 이 중소기업의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75%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중간재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몇몇 소수의 대기업이 다 지금 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러니까 재벌이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수요 독점자적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중간재를 사주는 대기업은 소수인데 소수가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있는데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그 소수의 재벌기업에다가만 그 중간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수 재벌 기업들이 그 수많은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요 독점자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제 이 수요 독점자적 지배력을 지금 그 수많은 중소기업에 지금 이제 그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중소기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납품 단가 인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납품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심지어는 이 경영 조건입니다. 경영 조건에 있어서까지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마치 자신들의 그 계열사처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들어간 중소기업들은요, 거의 그 재벌 기업의 거의 계열사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독립적인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못 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는 게 그냥 단지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냥 주식 소유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대기업들이 거의 자신들의 그 계열사를 지배하듯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즐겨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왜? 이게 장사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청 계열화 구조가 장사하기 너무 편한 거야. 시장 개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대기업 임원들 룸사롱 데려가서 접대 잘하고, 뭐 때 맞춰서 골프장 데려가서 같이 골프 쳐주고, 이러면은 이 하청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개척할 이유가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지금까지 이런 수직적 하청 계열화 구조를 굉장히 즐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개척에 대한 유인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유지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자본의 이해관계와 중소자본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절단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망하면 삼성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도 그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냐면 이 대자본의 이해관계하고요, 중소자본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대자본의 어떤 전일적인 헤게모니가 지금 관철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처럼 박현채 선생이 하던 것처럼 이 재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자본을 사고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70년대와 같은 이런 박현채식의 사고가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자본의 어떤 전일적인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제가 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사회는 거의 황무지와 같은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결국에 가서는 자본주의 운동의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지금 제약하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얘기할 것도 좀 많고 한데 지금 거의 1시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잠깐이라도 좀 쉬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잠깐 쉬고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